안녕하세요.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오래전 남편이 떠나고 아들과 살다 고향에 전원주택 짓고 내려온 지 몇 해가 지났죠.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흙 만지고 오후엔 마을 산책을 합니다. 가끔 고향을 지키고 살던 어릴 적 친구네 집에 마실도 가면서 하루를 보내요. 물론 처음 혼자 살게 됐을 때는 허전한 마음도 컸지만 생각지도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시간이 흘러갔네요. 지금의 제 일상을 보는 사람들은 노년을 참 평화롭게 보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가슴 아픈 상처가 있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아픔에 대해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저는 노총각으로 나이 먹어가는 아들을 보며 혼자 속을 끓였습니다. 아들은 나이에 비해 외모도 어려 보이고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멀쩡한 직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연을 못 만난 건지 마흔이 가까워지도록 도통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죠. 몇 번이나 참한 아가씨들을 소개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아들이 번번이 손사래를 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던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말 안 듣는 아들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자꾸 가고 결국 아들은 마흔이 훌쩍 넘도록 계속 혼자였습니다. 그맘때 제 새해 소원은 늘 하나였어요. 여보, 제발 올해는 우리 민수한테 좋은 인연 하나만 보내줘요. 친구 아들, 딸은 시집 장가 가서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고 잘 사는데 저희 아들만 혼자 늙어가는 걸 보려니 속이 쓰렸죠. 그래서 먼저 떠난 남편까지 부르며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생기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헌데 저희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드디어 목석 같던 아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엄마, 나 소개할 사람 있어.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여자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반색하며 물었네요. 뭐? 그게 정말이야? 진짜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니? 그 사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참 잘 맞아. 같이 있으면 편하고. 그날 저는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친정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 1시간 가까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아들이 젊은 여자 하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여자가 이미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들이 미리 말을 해줬던 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고도 침착한 표정으로 소파에서 일어서며 고개 숙여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은지라고 합니다. 놀라긴 했지만 야무진 말투로 인사하는 여자를 보니 안심이 되더군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 민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자는 그런 제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그렇게 많이 어리지 않아요, 어머니. 올해 32이거든요. 32이면 여자 나이로 마냥 어린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들보다는 10살이나 어렸습니다. 게다가 외모도 좀 눈에 띄는 편이더라고요. 키 크고 마른 체형에 눈이 크고 인상이 뚜렷해서 꽤 예쁜 얼굴이었어요. 제가 말없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더니 먼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를 딸이라 생각하시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저랑 민수 오빠가 효도하면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하늘에서 정말 좋은 며느리감을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눈물을 찔끔거리자 아들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좋은 날 울긴 왜 울어요? 그렇게 결혼하라고 난리더니
막상 외아들 장가 간다니까 섭섭해? 아이 섭섭하긴. 너무 좋아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감을 고르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나 보다. 그 말에 아들이 당당한 얼굴로 가슴을 쫙 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 봐. 장가는 내가 알아서 간다고 했지. 이렇게 어리고 이쁜 마누라 고르려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거라니까. 엄마는 아들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지? 예비 며느린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도 환하게 웃었죠. 저는 그런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한참을 만족스러운 얼굴로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두 아이는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고 정식으로 부부가 됐어요. 그날 저는 혼주석에 앉아 식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동생이 슬쩍 다가와 팔을 쿡쿡 찌르며 말했어요. 아유 언니 그만 좀 울어. 시어머니가 자꾸 우니까 무슨 사연 많은 결혼처럼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아니 난 그냥 형부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러면서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이 결혼식을 못 본 게 한이네.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요. 나 이제 민수네 알콩달콩 살면서 손주 하나 낳는 것만 보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저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둘이 함께 살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이 더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집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젊을 때 중국집 하며 열심히 일한 덕에 아파트를 넘기고도 저에게는 남는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상가도 하나 있고 현금 자산도 여유가 있어서 그 돈으로 제 고향에 사둔 땅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거죠. 저에게는 늘 꿈꿔오던 일이 있었거든요. 텃밭에 방울토마토랑 상추 키우며 방학 되면 손주들이 내려와 놀 수 있는 시골 할머니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솔직히 젊은 아들 내외랑 같이 불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혼수를 준비하기 전에 미리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 이 집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신혼집으로 잘 꾸며봐라. 제 말에 예비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네?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오빠가 외아들인데 같이 사셔야죠. 그게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기특해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늙은 시어미랑 같이 사는 게 왜 부담이 안 되겠니? 나도 다 안다. 그리고 난 너희 둘이 잘 사는 게 가장 좋아. 예비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절 바라보자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시려고? 난 고향에 전원주택 지으려고 다 알아봤어. 이 아파트는 너한테 증여해 주마. 45평이니까 나중에 애 낳고도 집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네? 아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고마워요, 엄마. 아이, 고맙기는. 이제 너희는 집 걱정하지 말고 애 낳고 열심히 살 생각만 해. 그런 제 말에 며느리가 눈시울까지 붉히며 거듭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이 은혜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장사해 마련한 45평 아파트를 민수 앞으로 증여해 줬어요. 물론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평수가 넓고 위치가 좋아 조금만 손보면 신혼집으로 손색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서둘러 고향에 아담하지만 마당이 넓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방 3개에 화장실 2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손주를 위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과 엇비슷하게 공사가 끝나고 저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이사하고 첫 달은 좀 외로웠어요. 아들과 함께 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생활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동네가 완전히 낯선 곳이 아니라 어릴 적 살던 고향이라 그런지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멀지 않은 곳에 친척들도 살고 어릴 적 친척도 살아 말벗하기도 좋았고요. 제가 아들한테 45평 아파트를 증여해줬다고 하자 걱정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친구 하나는 이런 말도 했죠. 뭐? 아니 그렇게 큰 집을 그냥 줬어?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건 아니지. 이름은 네가 갖고 거기서 살기만 해주지 그랬어. 부모도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우습게 보지 않는다던데. 아유 그럴까도 했는데 난 솔직히 민수가 노총각으로 늙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늦게라도 가정 이루고 산다는 게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그냥 주고 싶었어. 요즘 애들 집 걱정하느라 얼마나 치이니. 우리 애들은 늦게 만난 만큼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 하지만 친구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답답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 반응에 저도 잠시 마음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이미 결정할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다른 집 자식들은 다 그래도 제 자식은 아닐 거라는 안일한 생각도 했네요. 하지만 그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온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한창 신혼재미에 빠져 있을 것 같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은지랑 내려갈게요. 뭐? 한창 바쁠 텐데 뭐하러?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신혼이나 즐겨. 에이, 엄마가 살던 집도 내주고 혼자 내려가셨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은지가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걱정된다고 먼저 가자고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뿌듯한 마음에 절로 웃음도 나왔죠. 그럼 그렇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내 자식이랑 며느린 달라. 부모 고마운 줄 아는 아이들이잖아. 그리고 며칠 후 주말 아침에 아들 부부가 내려왔어요. 헌데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의 손에 뭔가가 들려있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날씨 많이 춥죠? 이거 챙겨 드세요. 면역력을 높여야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살가운 말과 함께 홍삼을 건넨 거죠.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챙긴다는 그 마음이 참 고맙고 흐뭇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운동은 해? 운동? 나야 뭐 동네 산책하잖아. 이제 날 풀리면 텃밭도 가꾸고 그러면 뭐 그게 운동이지. 에이, 그런 거 말고 체력을 키워야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지. 그때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날 춥다고 집에만 계시면 몸이 굳어요. 그리고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산책 같은 건 큰 운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이 눈을 마주치고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우리가 등산 다니거든? 근데 겨울산 경치가 아주 끝내주더라고. 엄마도 조만간 우리랑 등산 한번 같이 가요.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등산? 아휴, 난 괜찮다. 무릎도 안 좋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건 엄두가 안 날 것 같네. 에이, 우리가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엄마 체력에 맞춰서 쉬운 코스로 갈게요. 걱정 마요. 열심히 등산하고 내려와서 파전에 동동주 한잔하면 천국이 따로 없다니까요. 며느리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천천히 경치 구경하면서 가면 돼요.
그런 말을 들으니 눈앞에 멋진 설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더니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전에는 같이 살아도 제 건강 걱정을 먼저 하거나 살가운 말을 꺼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홍삼 사서 내려오고 등산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걸 보니 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식 가진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고민은 일단 접어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그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날 저녁에 아들 부부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저는 혼자 창밖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치 남편이 듣고 있기라도 한 듯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이제야 아들 가진 보람이 느껴져. 우리 민수가 정말 달라졌어. 아이 결혼하더니 나한테 효도를 하려고 하네. 이게 다 은지덕인 것 같아. 아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더니 현명하고 착한 며느리가 들어오니 나한테 이런 날도 오네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의심 없이 기뻐하는 게 부모니까요. 얼마 후 아들 내외의 연락을 받고 등산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어요. 아들이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참치김밥과 혹시 며느린 뭘 좋아할지 몰라서 치즈김밥도 쌌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흐뭇한 마음으로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죠. 자동차 들어오는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더군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 말이다. 다행이네. 며느리 말대로 하늘이 파랗고 바람도 세지 않았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로 2시간쯤 달려서 강원도 깊은 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등산로 입구에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사이로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드는 게 들렸습니다. 야, 오후에 폭설 예보 떴대. 올라가도 괜찮을까? 나까진 괜찮다는데 오후 되면 위험해질 것 같아. 아무래도 오늘 정상까지 가는 건 무리일 것 같네. 그 말을 들은 제가 얼른 아들 내외에게 말했죠. 얘들아,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오후에 폭설 온다더라. 위험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엄마,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일기예보 다 확인했는데 눈 온다는 얘기 없었어.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야. 며느리도 맞장구 쳤어요.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얼른 출발해요. 우리 늦으면 눈 오는 것보다 날이 어두워져서 더 위험하니까요. 그러면서 서두르는 통에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날씨까지 확인했다는데 뭘 더 어쩌겠어요. 제가 나이 먹어서 너무 노파심이 많은가 보다 했죠. 그래도 찜찜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아들이 제 가방에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엄마,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뭐가 들었어? 아, 도시락이랑 물이지 뭐. 아유, 무거운 건 빼서 이리 줘요. 내 가방에 넣으면 되니까. 뭐? 아니 괜찮아. 너도 힘들 텐데. 아이, 아들 뒀다 뭐해요. 이럴 때 쓰지. 그러더니 제 가방에 든 물과 도시락 통을 자기 가방에 옮겨 넣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듬직해서 폭설에 대한 두려움도 금세 잊어버렸죠.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등산로를 힘차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을 뒤로하고 막상 산행을 시작하니 역시 겨울산은 공기부터 달랐어요. 차갑지만 목 안쪽 깊숙이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아들 내외가 양옆에서 웃으며 팔을 잡아주니 올라가는 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며느리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유자차를 나눠 마시기도 했죠. 며느린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 오랜만에 산에 오니 기분이 너무 좋네. 다행이네요, 어머니. 걱정했던 것보다 체력이 좋으신데요? 저보다 잘 걸으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축혀 세워주자 기분이 좋아져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죠.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은 앞장서서 길을 살피고 며느리는 제 옆에 붙어 말벗이 되어주며 걸었어요. 내가 이런 분에 넘치는 호강을 하는구나. 이런 게 효도지. 그렇게 원 없이 행복을 누리느라 산 아래 주차장에서 들었던 폭설 얘기 같은 건 이미 제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그 뒤로 1시간쯤 더 올랐을까요? 산 중턱에 접어들면서 길이 좀 가팔라졌어요. 숨이 차기 시작하는데 아들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저기 화장실 보이는데? 더 올라가면 없을 것 같으니 있을 때 다녀오셔. 아까 차도 많이 마셨는데 이따가 위에 올라가서 급해지면 문제잖아. 그래서 저도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면 화장실 갈 일이 잦아지잖아요. 안 그래도 신호가 오는 것 같았는데 마침 아들이 그런 것까지 챙겨주니 기특하더라고요. 그럴까? 그럼 잠깐 다녀올게. 그래요, 엄마. 우린 여기서 기다릴게. 천천히 다녀와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산 중턱에 마련된 간이 화장실이라 깨끗하진 않았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는데 물이 얼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에휴, 겨울 산이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물티슈로 대충 손을 닦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서 있던 자리에도 며느리가 서 있던 자리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래도 아무도 보이지 않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민수야? 은지야? 하지만 여전히 주위는 조용하기만 했죠. 얘들아! 그래도 고요한 산속에는 바람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숨어서 놀라게 하려나 보다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민수야, 장난하지 말고 나와! 노인네 놀래키면 못 써! 그러면서 한 바퀴 빙 둘러봐도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조금 전까지도 파랗던 하늘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는 게 보이자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헌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휴, 폭설 얘기가 진짜였나? 등산객들이 했던 말이 그제야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든 생각은 빨리 애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죠. 눈발이 날리니까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는 건가? 그래서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눈에 덮여가고 있어 겨우 몇 분 사이에 길이 하얘지며 어딘가 어딘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문득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앞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쪽에 들어있나 싶어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상태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눈발이 점점 거세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송이 떨어지던 게 눈 깜빡할 사이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거세지더니 몸까지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골집에 찾아와 같이 등산을 가자고 권한 아들 내외. 아침에 주차장에서 폭설 예보를 분명히 전해줬는데 잘못 들은 거라며 무시했던 일. 화장실이 있을 때 다녀오라고 먼저 제안한 것.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이게 계획이었던 건 아니겠지? 폭설이 내릴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날 여기 두고 갔다면? 아유, 아니야. 내 자식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애들도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겠지.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들은 걸 거야. 분명 그럴 거라고.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의심스러운 마음을 부정했습니다. 자식이 어미를 산에 버리고 갈 리가 없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저 자신을 다독인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눈이 점점 세차게 쏟아졌고 발자국은커녕 길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찾는 일이 급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저보다 젊고 둘이니 어떻게든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앞가림부터 하자는 마음으로 급하게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얼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던 방향이라고 짐작되는 쪽으로 발을 옮겼지만 눈이 쌓이면서 등산로와 비탈길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을 딛는 곳마다 미끄러져 한 발짝 내딛는 일에조차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죠.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러는 사이 장갑도 눈에 젖어 축축해졌습니다. 점점 손끝의 감각도 사라지고 귓바퀴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등을 밀듯이 불어와 몸이 휘청였죠. 그렇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 시간을 헤맸습니다. 핸드폰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길이 없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니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그러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무릎이 꺾여 눈밭에 주저앉았는데 다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갈증이 밀려왔지만 아들에게 물과 도시락을 다 건네줘서 가방이 텅 비어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기운이 빠지니 눈을 감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고단해 그냥 눕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으로 먼저 떠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당신을 만나러 가나 봐요. 헌데 그때 거짓말처럼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들리더군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희미해져가는 제 정신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를 악물게 됐죠. 아니, 아직 아니야. 이런 곳에서 영문도 모르고 죽을 순 없어. 그래서 무릎으로 기다시피 눈을 밀치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내려갔네요. 하지만 몇 분 만에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에 부딪혔죠. 그렇게 한참을 구르다가 마지막으로 본 건 하얀 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불빛을 끝으로 저는 정신을 놓고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주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느껴진 건 코끝을 찌를 듯한 소독약 냄새뿐이었죠. 그러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고 천천히 눈을 뜨니 하얀 천장 아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낡은 병실이었어요. 팔에 링거줄이 꽂혀 있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오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고 싶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다리가 천근만근이라 꼼짝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어디선가 낯선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발치에 간호사복 차림의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눈은 크게 뜨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의식을 회복한 걸 보자 얼른 나가 의사를 불러오더군요. 곧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와 얼굴을 들여다보고 손전등으로 눈을 비출 때 제가 어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젊은 의사는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병원입니다. 어젯밤에 산 아래 농가에 사시던 노부부가 어르신을 발견하셨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하셨죠. 거의 동사 직전이었거든요. 노부부. 그 단어를 듣자 희미하게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산을 내려가다 수북하게 쌓인 눈 사이로 보이던 불빛 하나를 발견했죠. 그 빛을 따라가다 비탈에서 굴러떨어졌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를 진찰한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곳곳에 찰과상도 있고요. 다행히 골절이나 다른 내부 장기 손상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며칠은 여기서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만약에 두통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산에서 눈을 감았을 때 정말 이대로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온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는데 결국 더 살라고 놔두고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울컥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낯선 노부부가 들어오셨어요. 할머니가 보온병을 들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안을 살피셨습니다. 두 분 다 연세가 좋게 80수는 넘어 보이셨죠? 제가 몸을 일으키며 바라보자 할머님이 얼른 다가와 손을 잡으셨어요. 아이고, 깨어났구만. 살아서 정말 다행이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이 여전히 손을 맞잡은 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친돌이가 미친 것처럼 짖길래 영감이 나가봤더니 집 앞 눈밭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거요. 나를 불러서 가봤는데 집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다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태셨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황천길 갈 뻔했지. 근데 코 밑에 손을 가만히 대보니 숨이 붙어있더라고.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얼른 동네 젊은 사람 불러 차에 태워 병원으로 왔지. 진돌이라는 이름의 개가 제 목숨을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동사했을 거라고 했는데 다행히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늦지 않게 발견된 거니까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을 시골 농가의 개에게 목숨을 빚지고 낯선 노부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터지려는 울음을 꾹 참았어요. 머릿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랑 은지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날 찾고 있는 걸까? 혹시 애들도 조난을 당한 건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자식을 의심하는 게 너무 끔찍해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분명 이미 경찰에 신고하고 미친 듯이 저를 찾고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떨쳐낼 수 없는 장면들이 자꾸 눈앞을 스쳤어요. 폭설 예보를 전했을 때 잘못 들은 거라며 무시하던 아들의 표정, 화장실 다녀오라고 먼저 권하던 목소리, 가방 앞주머니에 분명 넣어뒀는데 사라져버린 핸드폰. 전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잘 맞아떨어진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산에서 조난당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죽은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걸 지켜보면 내가 당한 모든 일의 진실이 밝혀질지도 몰라. 그래, 그럼 난 이대로 죽은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부부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세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건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한테도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은 의사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보호자한테 연락을 드려야... 그 말에 제가 펄쩍 뛰며 소리쳤어요. 바로 보호자가 문제예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정색하며 소리쳤는지 의사가 말을 멈추고 절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며 말씀하셨어요. 앞만 봐도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네. 그렇지? 네.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은 죽은 사람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린 입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지. 병원에 올 때 도와준 동네 사람들한테도 말해둘게. 의사도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테니 일단 저도 의료진들 입단속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죽은 듯이 치료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연락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산 밑에서 발견된 사람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할머니가 집에 다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전하셨죠. 이봐. 아들 된다는 사람이 구조대를 불러서 산을 뒤지고 있는 것 같아. 전날은 폭설이 너무 심해서 구조대가 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수색한다고 난리인가 봐. 우리 동네까지 어수선하더라고. 하루가 지나서야 찾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대로 있었다면 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혹시나 두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닐지 잠시 마음 졸이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전해주신 소식을 듣고 아들이 멀쩡하게 살았어도 저를 버리고 간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구조대를 불러 산을 뒤지는 건 의심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 분명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 이가 갈리는데 할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마을 이장한테까지 찾아가서 그랬다네. 자기 부모가 산에서 조난당했는데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폭설에 노인이 버틸 수 없었을 테니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한다면서 울었다나? 아직 구조대가 산을 제대로 수색하지도 못했다던데 아들은 이미 제가 죽었다고 단정짓고 있는 것 같더군요. 부모가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했다니 사람들 앞에서는 슬픔에 읍소하는 아들 노릇을 하면서 속으로는 저를 포기한 거예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아직은 아들 내외의 마음과 의도를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에 제 보험을 관리해주던 조카딸이 있었거든요.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어서 제 보험 관련 일을 저보다 더 꼼꼼히 챙겨주던 아이였어요. 제가 가입한 보험도 거의 그 아이에게 들었던 거고요. 담당자로 여전히 잘 관리해주고 있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핸드폰을 빌려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조카딸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모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 수연아, 너 벌써 나한테 무슨 일 생긴 걸 들은 거니? 그럼요.
세상에, 이모. 민수가 이모랑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서 헤어졌다고 실종 신고하고 난리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길을 잃어서 헤어져? 정말 그렇게 말했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길을 잃다니. 전 분명히 아들이 권해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길을 잃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저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두 아이가 절 놔두고 제 발로 사라진 것뿐이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 나중에 다 말해줄 테니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먼저 말해줘. 내가 실종됐다고 딱 그 말만 했니? 다른 말은 뭐 한 거 없고? 그 말에 조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들으시면 그리 기분 좋을 얘기는 아닌데 괜찮아, 말해봐. 민수가 이모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실종되고 얼마나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조난사고에 대한 보장은 따로 없느냐, 뭐 이런 거요. 뭐야?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도 기분이 좀 이상해서 민수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이모를 찾는 게 먼저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 물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민수가 평소에 저랑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모가 사라진 이 급한 상황에 굳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한 것도 좀 의외긴 했어요. 당연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됐나요? 열흘이 됐나요? 겨우 하루 지나고 아직 시신도 못 찾은 상황에 보험 담당자한테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먼저 알아본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전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조카에게도 입을 다물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수연아, 이모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아직 절대로 아무도 알아선 안 돼. 네? 아니 이모, 그게 무슨 사정이 있어. 부탁이다, 수연아. 이상한 촉을 느낀 조카도 망설이다 결국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향 동네 부동산 사장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워낙 조용한 동네라 그 동네에는 영업하는 부동산이 딱 하나였거든요. 제가 몇 년 전 땅을 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해 인터넷으로 부동산 전화번호를 받아내 연락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핸드폰에 저장해 놓았던 번호는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헌데 전화를 받은 부동산 사장도 조카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아이고 어르신, 살아계셨어요. 아드님이 전화해서 어머니 실종됐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사장님도 벌써 알고 계셨어요? 네. 그 아드님이 혹시 전원주택을 바로 처분하면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아들은 제가 산에서 낙오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부지런히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보험금을 계산하고 집을 팔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판국에 재산부터 챙기려고 바쁘게 움직인 거죠. 저는 부동산 사장한테도 똑같이 부탁했습니다. 당분간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런 제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는지 눈치 빠르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전 계속 죽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병실을 나가시고 다시 혼자가 되어 침대에 누워있으니 기막힌 현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40 넘도록 여자 하나 없던 아들이 갑자기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한다기에 신이 나서 45평 아파트까지 증여해줬는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제 보험금과 전원주택까지 노린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치가 떨리는지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제가 당한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오래된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그 순간 결심이 더 굳어졌어요. 그래, 난 이대로 죽은 사람이 되어 끝까지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밝혀내겠어.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 줄 테니 두고 봐라. 그런 결심을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저는 노부부의 집에 며칠 더 머물며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 사이에도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갔어요. 조카딸 수연이와 부동산 사장에게 들은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죠. 제가 조난당하고 단 하루 만에 생사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 절차와 전원주택 시세를 알아본 아들을 생각하면 미칠 듯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 분노를 삭히고 또 삭히면서 저는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 시내에서 택시를 불러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역 관할 경찰서였죠. 입구에서 이것저것 물은 뒤 배정받은 담당 형사 앞에 앉은 저는 담담하게 지난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인근 산에서 실종됐다고 신고 접수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고요. 앞에 앉은 담당 형사가 눈을 커다랗게 뜨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되묻더군요. 네? 어르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실종된 사람 본인이라고요. 보시다시피 전 이렇게 멀쩡하고 수사를 의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란 게 분명한 상대에게 차분하게 지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등산하던 날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뒀던 핸드폰이 사라진 일, 아침에 주차장에서 폭설 예보를 분명히 전달했는데 잘못 들은 거라 무시하고 산행을 강행한 아들 내외,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실종 하루 만에 보험 담당자에게 사망보험금 청구 절차를 물어보고 부동산의 전원주택 처분 시세를 알아본 정황까지 전부 다 소상히 털어놨죠. 제 말을 조용히 듣던 형사가 다부진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할 테니 저희가 연락드릴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내밀자 형사가 다시 한번 저를 천천히 뜯어보며 물었어요. 겉으로 봐서는 상태가 양호하신 것 같은데 건강에는 정말 큰 이상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형사님, 근데 그 인간들한텐 제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걸 일단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형사는 말없이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제가 알려주신 번호로 상황 전달해 드리죠. 그렇게 형사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카 수연이와 부동산 사장의 연락처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경찰서로 소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받고 있다는 아들 내외를 만나러 다시 경찰서로 향했죠. 저를 본 형사가 그간의 수사 상황을 전해줬습니다. 조금 전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아직까지는 두 사람 다 어머니가 산에서 길을 잃어 헤어진 거라고 주장하네요. 날이 흐려지는 걸 보고 겁이 나서 서둘러 내려오다 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고요. 자기들도 겁이 나서 먼저 내려온 건데 어머니를 찾으려고 수색을 요청하려니 수색대가 출동할 수도 없을 만큼 폭설이 내려서 다음 날 신고한 거라고 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눈물도 흘리던가요? 네, 아드님이 많이 울고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제 말을 들은 형사가 잠시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분명히 일부러 신고자분을 유기한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만나시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미 각오하고 제 발로 찾아와 자식을 신고했으니까요. 잠시 후 형사가 결심한 듯 조사실 문을 열어주자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들 내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두 아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민수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걸로 봐서 형사 말대로 울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아들은 저를 본 순간 붉어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며느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 얼굴을 몇 번이나 확인한 뒤 무너지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이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하지만 전 대답하지 않고 눈을 부릅뜬 채 가만히 두 아이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막상 괘씸한 두 인간의 얼굴을 마주하니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제대로 말이 되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들 못지않게 놀란 며느리인 허옇게 질린 얼굴로 눈을 굴리며 제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형사의 안내를 받아 두 사람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죠. 왜 그러니? 죽은 줄 알고 좋아하던 사람이 살아있어서 놀랐니? 아니, 엄마, 살아 계셨던 거야? 어떻게... 그런 아들의 반응에 제가 이를 갈며 대답했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그래, 당연히 죽을 뻔했지.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을 때 나를 구해준 마을 어르신들이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은 목숨이었다. 근데 민수야, 너는 죽은 줄 알았던 어미가 살아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것 같구나? 하지만 아들은 다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쁜데. 말 같지도 않은 아들의 말에 제가 눈을 가늘게 뜰며 의심스럽다는 듯 대답했죠. 그래? 근데 왜 내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지? 아니야, 오해야, 엄마. 내가 지금 너무 놀라서 그러지. 우리 그날도 폭설 때문에 먼저 내려오다가 엄마가 안 보여서 진짜 놀랐어. 엄마도 당연히 화장실에서 나와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엄마를 찾으려고 신고도 하고 산 아래 마을도 샅샅이 뒤졌다니까. 그때 며느리도 정신을 수습했는지 더듬거리며 말을 못했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눈이 너무 쏟아져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저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 폭설 내리는 산에 나를 놔두고 둘이서만 내려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걸 설마 모르는 거야? 그리고 수색은 사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시작됐다던데. 아니에요. 저흰 바로 찾아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날도 어둡고 눈보라가 치니까 다들 안 될 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다음날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하지만 거듭된 며느리의 설명에도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구조대도 올라올 수 없는 폭설 속에 나를 놔두고 너희는 뜨끈한 실내에서 편하게 날이 밝길 기다린 거구나. 그런 제 말에 며느리도 결국 말문이 막히는지 다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사가 눈을 빛내며 노트북 화면을 두 사람 앞으로 돌리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재생된 건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했어요. 선명하게 찍힌 날짜와 시간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 오전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헌데 영상 속에서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며느리가 제가 메고 있는 가방 쪽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제 가방 앞주머니를 열어 핸드폰을 꺼낸 뒤 전원까지 끄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단 몇 초 만에 벌어졌더라고요. 며느린 아무도 모르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가 그 모든 장면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거죠. 영상이 끝나자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형사가 준비한 증거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가 다시 말을 시작했죠. 이것 말고도 두 사람이 일부러 어머니를 폭설 내리는 산에 고립시키려고 시도한 정황이 더 있습니다. 김민수 씨 핸드폰을 압수해서 확인한 결과 등산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를 수시로 검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폭설이 예보된 날을 확인하고 정확히 그날을 골라 산행을 계획했다는 걸 입증하기엔 충분하죠. 형사의 말이 끝나자 결국 아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은지가 하도 보채는 바람에. 그런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목소리를 높였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마당에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시겠다? 이 나이값도 못하는 비겁한 인간! 아니에요. 나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어머니 가방에서 핸드폰 빼라고 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일부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물이랑 도시락 뺏은 것도 이 사람이잖아요. 야, 그건 네가 시킨 거잖아. 그렇게 서로 잘못을 떠넘기며 발뺌하던 두 사람은 형사가 보험금 문의 기록과 부동산 시세를 알아본 정황까지 하나하나 제시하자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제 나머지 재산까지 전부 챙겨서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한낱 그런 돈 욕심 때문에 감히 72살 먹은 날 버리고 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사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제발 이 인간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저는 절대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재판 끝에 아들 내외는 노인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두 사람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속에 저를 버리면 당연히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게 인정된 거죠. 하지만 저와 자식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판결이 나고 얼마 뒤에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감 중인 아들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아직 알려줄 게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아들이 까칠해진 얼굴로 절 부르자 가슴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이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오늘은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야. 알려줄 게 있어서 왔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리자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민법에 의해 징여받은 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6개월 이내에 징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파트는 징여 전 명의자에게 귀속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눈이 커졌지만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모든 사망보험은 해지해서 현금화한 뒤 신탁했습니다. 신탁 조건은 어머님 사후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법적 상속인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여기서 썩다가 나가면 난 취직이고 뭐고 제대로 안 될 텐데 집까지 뺏어가면 어쩌란 말이야. 아들 하나 있는 거 죽으라는 거야? 그 말에 제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너는 어미가 둘이었니? 하나뿐인 어미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난 아들이 죽으라 했어도 내 힘으로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너도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 늙은이도 살았는데 젊디 젊은 네가 못할까? 그러고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오열하며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아들 잘 키우겠다고 새벽에 일어나 중국집 주방에 섰던 수많은 날들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저에게는 45평 아파트와 전원주택, 상가, 그리고 넉넉한 사망보험금까지 아들에게 물려줄 게 꽤 많았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게 전부 다 자기 것이었는데 10살 어린 여자 꼬임에 넘어가서 어미를 눈 속에 버린 벌로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과한 욕심이 삶을 전부 망쳐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한동안 귓가에 맴돌더군요. 물론 저도 펑펑 울었지만 아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잠 못 이루고 애쓰던 그날들이 서럽고 기막혀서 울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고작 돈 때문에 저를 산에 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다시 전원주택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념을 없애기 위해 텃밭 가꾸기에 열심히 매달렸죠. 겨울이라 꽁꽁 얼었던 땅을 비집고 파릇파릇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그래, 그날 내가 죽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 다시 얻은 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일이 있고 몇 해가 지나도록 아직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있는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것마저 제 삶의 일부라 여기며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분들도 저처럼 알차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